첫 번째 지정 토론자이신 고은경 세무사님의 첫 번째 지정 토론을 청해드리겠습니다. 네, 고은경 세무사입니다. 우리 오문성 교수님의 그 발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 요약해서 정리해서 발표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 특히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조세 정책의 운영이 상당히 심히 유감스러운 정도인데요. 우리 조세법학의 대가이신 고 최명근 교수님께서는 철학이 없는 조세제도의 설계와 운영은 음주운전과 같다. 음주운전의 사고가 바로 국민의 조세 저항을 유발하는 빌미 제공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필연적 사고가 발생하게 될 텐데 현재 우리 그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조세 저항감, 그런 것이 바로 그런 음주운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아담 스미스도 성난 납세자는 억압적인 조세 제도를 설정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납세자는 본능적으로 저항적이다. 그리고 조세 저항의 제1단계는 만연된 탈세와 조세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제2단계에서는 소동을 일으키고, 제3단계에서는 폭력화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을 다루듯이 조세를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 이미 역사적으로도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조세의 역사는 그 혁명의 역사와 그 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라는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세가 나중에는 결국 국민들의 생활을 압박하게 되고 결국에는 혁명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그 조세제도 운영 행태를 보면 우리 조세법 학자들의 경고가 새삼스럽게 깊이 느껴집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취해진 부동산 관련 세제의 조세 정책들은 이미 누더기를 넘어서 수습이 불가한 정도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 대선 전국과 관련하여서도 하루가 다르게 정치권에서 조세 제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국민들은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금액도 하루아침에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바뀌어서 2021년 12월 7일에 양도한 사람은 몇천만 원 세금을 내야 되지만 또 지난 다음에 양도한 사람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사태. 또 갑자기 우리 몇십 배, 몇백 배의 그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국민들이 이제 얼마간의 비용이라도 내고 이거 위헌 소송에 참가를 해야 될런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 불안해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또 급기야 우리 국세청에서는 향후 위헌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소송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라는 입장까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 다주택자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 이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는 사태죠. 이러한 사태들이 조세법에 대한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로 조세 정책을 움직이고 있어서 가히 우리가 지금 현재 수준에 보면 거의 폭동이 염려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 그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최우선적으로 정비해야 될 부분이 조세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 최명근 교수님이 2007년에 저술을 하신 저서를 보면 그때 이제 부동산 세제 관련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보유 과세의 부담 수준이 지나치게 과중해서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면 원본 과세로 전락하여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 양도소득세가 지나치게 무거우면 소유 부동산의 매도를 제약하여서 공급을 억제하게 되고 그런 동결 효과 때문에 결국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면서 오히려 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또 취득과세가 과도하게 강화되면 그 세액은 결국 부동산 원가에 산입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입증이 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히도 우리 현재의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위에 그 세 가지 문제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과세는 지나치게 복잡하면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계층에 대해서는 그 부담 수준이 너무 높아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고, 또 양도소득세 중 일부 특정 부동산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도외시한 과세로 동결 효과를 야기하고 있고, 또 취득과세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부담이 높아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발제자께서 부동산 세제가 주택 가격 안정에 만능이라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차기 정부의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먼저 그 보유 과세의 경우에는 우리가 현금이나 예금이나 유가증권 등의 그 다른 보유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만 특별히 과세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부동산이라는 재화의 특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다른 보유 재산과의 균형을 깨지 않도록 그 부담 수준은 낮게 설정해야 합니다. 더구나 그 부담 수준이 너무 높아서 원본을 침해하는 경우라면 건물에 있는 기둥을 몇 개 뽑아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행 우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서로 같은 성격의 세금이라 통합을 하고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속도를 좀 늦출 필요가 있고, 또 중과세율은 폐지해서 보유과세가 재산의 원본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와 관련된 것으로서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다가 그 주택을 팔았으면 어차피 또 다른 주택을 하나 취득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양도한 금액으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할 수 있으려면 그 정도의 금액은 보장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현재 우리 정부에서 비과세 기준 금액이 9억 원이었던 것을 12억 원으로 상향한 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택시장에서 그 임대주택의 공급자로서의 다주택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주택자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었던 것이 문제인 거지 다주택자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폐지하거나 아니면 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행의 그 취득세 중과세율은 말 그대로 취득 원가 상승으로 연결되어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것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상속 증여세제의 경우에도 대폭적인 개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발제자께서도 조목조목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과거 1% 정도의 사람들만 상속세를 낸다고 해서 일명 바보세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주택 한 채만 상속되어도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는 그런 현실을 감안했을 때 그 상속 공제액은 상향하고 과세 표준과 세율의 조정도 필요합니다. 상속세 관련해서 보다 큰 그림으로 우리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과세할 것인가, 아니면 현행 유산세 과세 방식을 유산 취득 과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고 우리 발제자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모두 그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어져야 합니다. 상속세와 그 자본이득세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 양 세금의 과세 대상의 범위를 먼저 일치시켜야 할 것이고, 또 유산 취득 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상속공제제도나 또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방법, 사전 증여재산 합산 과세 등의 그러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발제자께서도 두 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에 더 동의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던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현행 유산세 과세 방식을 유산 취득 과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인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 우리 발제자께서는 이제 현행 우리 10%의 그 세율이 낮음으로 다른 이제 국가들에 비해서 세율이 좀 낮음으로 15%로 인상을 하고 면세자를 축소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현행 일반 소비세로서 10%의 세율의 우리 부가가치세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그런 취지에 가장 적합한 세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 소비세를 낮아서 좀 증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증세 목적이라면, 우리나라 그 부가가치세 전 단계 매입세 공제 제도에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간이가세자를 폐지하거나 또는 면세자 범위를 축소해서 이것을 경감세율 제도로 활용하게 되면 그런 그 일반 소비세율 10%를 올리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증세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발제자 의견도 좀 여쭙고 싶고요. 이제 이 외에도 우리 소득세, 법인세, 기타 우리 목적세에 이르기까지 조세 정책 전반적으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 우리 차기 정부의 조세 정책 입안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은경 세무사님, 첫 번째 토론 잘 들었습니다. 현행 세제의 문제점을 부동산 세제, 그리고 상증세, 부가가치세 중심으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바람직한 대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발제자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나고 나면은 또 까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바로 좀 의견을 제가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자본이득세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분 쪽을 고치는 거 유산세, 유산취득세 뭐 그다음에 이제 가업상속공제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더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거 그게 더 실은 좀 더 그 근본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저렇게 두 가지로 나눈 이유는 이제 완전히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가자 그러면은 너무 가격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봐 혹시 그러면 저 현재에 있는 제도를 일단 쓰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분위기가 일었을 때 가자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가가치세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세목 중에서 국세 중에서 주요 국세 중에서 아직까지도 그 세율을 한 번도 안 올린 것은 유일하게 부가가치세거든요. 근데 이제 부가가치세가 이제 넓은 세율, 낮은 세율은 맞고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가 결국은 간접세이고 결국은 이제 소득이 작은 자에게는 더욱더 역진적인 성격이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올렸는데 제가 만약에 그 다른 세목을 저는 이제 부가가치세를 올려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다른 세목들을 올리면 어떨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올릴 부분이 이제 없어요. 거의 다 올려가지고 소득세도 올렸고 상속세에서 낮추라는 얘기고 법인세도 낮춰야 된다는 얘기고 그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제 부가가치세가 남는데 이 부가가치세가 그야말로 1970년 중반부터 계속 10%로 돼 있었고 그리고 이게 어느 일정 기간까지는 탄력세율로 갔거든요. 이게 탄력세율로 갔는데 한 번도 탄력세율 적용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탄력세율 구조도 아닌데 그래서 만약에 저는 아까 제가 이제 그 키워드를 말할 때 증세 우선순위 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많이 둔다면 그래도 이제 부가가치세가 나름대로는 충분히 증세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뭐 경감세율 제도나 이런 것들은 간이가세 제도 폐지, 경감세율 제도에 대해서는 무조건 저도 공감합니다. 간이가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부가가치세의 기본적인 틀을 지금 현재 깨고 있는 하나의 그 부분이 공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발제자께서 토론자의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지정 토론자이신 방범건 세무사님의 지정 토론 청해 듣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방범건 세무사입니다. 표의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쟁점 몇 가지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제 토론자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17년도 파리 대책을 시작으로 해서 다주택 중과와 대출 규제가 시작이 됐죠.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4년이 조금 넘은 시간이 지나왔는데, 사실 돌이켜보면은, 지금처럼 이제 보유세가 과다하게 중과되고 있는 부분을 양도세를 규제하기 전에 먼저 시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점차적으로 양도세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갔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그와 같은 그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이 더 많아지고 더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됐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과도하게 이제 양도세 중과세를 시작을 하고 비과세라든지 뭐 거주 요건을 추가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세금적인 규제를 과다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효익이 나지 않았던 그런 결과가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쟁점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 쟁점은 1세대 주택 양도세 과세 제도와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1세대 주택 비과세 제도는 뭐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과 거주 이전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로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올해 1세대 주택 비과세에 있어서 사실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이제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방식에 있어서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지금 현재까지도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분분하게 일어나면서 일부 혼란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의 1세대 주택 비과세가 뭐 보유기간이 2년 혹은 3년에서 다시 2년으로 줄고, 또 거주 요건이 생겼다가 다시 없어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그 대책을 통해서 진행이 됐던 반면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보유기간 자체가 2주택이나 혹은 3주택 이상자가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이제 보유기간을 적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큰 변화가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크게 변화가 일어나는 비과세 제도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고 가장 안정화되고 가장 도움이 되는, 저는 그 제도가 사실 1세대 주택 비과세라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1세대 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계산 방식이 급하게 부동산 대책과 맞물려가지고 어떤 규제 하나의 용도로 쓰였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그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쟁점도 불거지고, 41페이지 상단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2021년도 1월 1일부터 이제 법이 개정이 됐지만, 사실 거기에 따른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해석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실 21년도 1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그 보유기간을 계산을 할 때 그 다른 주택을 그 전에 처분을 하고 나서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계산을 하는지, 혹은 직전 주택 양도일부터 그 요건을 적용을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세금적으로 그 차익이 컸는데, 그런 거에 대한 해석 자체도 개정에 임박해 가지고 뭐 2020년도 12월 24일 날 낸다든지, 혹은 그 밑에 나와 있는 예규 같은 경우에는 하물며 국세청에서 21년도 3월 24일 날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 자체는 이제 3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면서 이제 과세를 하고,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어떤 세법 해석에 대한 부분인데, 21년도 3월 24일 날 국세청에서 해석을 내놓고, 그리고 21년도 11월 2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거기에 따라 완전 반대되는 의견으로 이렇게 해석을 내므로 인해 가지고, 사실 그 안에서 납세자분들이나 그 부동산 소유자분들의 혼란이라든지 어떤 재산상의 피해도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했을 때 이런 1세대 주택 비과세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고 더 어떤 장기적인 시각에서 법이 개정이 되고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번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마저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이 된 상태에서부터 다시 기산을 한다는 거가 이제 그 발의가 검토가 됐다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1세대 1주택자에 있어서는 뭐 거주 요건 자체가 어찌 보면은 실수요자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 건데, 반드시 그게 거주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혜택이 가는 거는 결국 옳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서 제가 이제 보고 제 의견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건의사항으로 41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데, 이제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이제 뭐 학계에서도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생애 1회를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에 대해서 혜택이 과다하다는 판단을 학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생애 1회를 적용하는 부분을 발제자님 그 내용에 이제 포함된 걸 확인을 했는데 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현재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지금 그 생애 1회를 적용을 하는 것도 이제 부동산 대책으로 포함이 된 내용이었는데 이제 장기 임대 주택을 통해서 비과세 특례를 받는 요건에 해당이 될 때 현재 생애 1회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는 사실 엄격하게 요건이 장기 임대 주택으로서 의무 요건을 채우고 그리고 그 외 거주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수의 요건이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한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없는데 그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생애 1회를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어떤 주택에 대한 지역이라든지 주택 가격 상승분이라든지 혹은 전체 생애 주기를 봤을 때 어느 시점에서 양도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 비과세에 대한 어떤 혜택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의견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이번에 이제 비과세 기준 금액을 통해 이제 소득공제 제도를 보완하는 건데 그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서 이제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학계에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분에 있어서 그 양도 차익에 있어서 뭐 5억 혹은 10억 이렇게 소득공제를 반영을 해가지고 그것만큼을 한도로 정해서 그 과세를 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도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워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 하에서 기존에 그냥 1세대 1주택 비과세이기 때문에 무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는 조금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납세자 본인이 사실상 다시 한번 어떤 신고제도의 효과를 빌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양도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소득공제 제도로서 전환이 됐을 경우에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소득공제 제도로 적용이 된다면 제 의견은 어떤 5억이라든지 10억이라든지 금액을 설정해 놓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생애 주기를 봐가지고 지금 현재 그 과세 기준 금액이 비과세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 12월 8일자로 이제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가게 됐는데 이렇게 12억이라는 금액을 한도로 설정을 해놓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비과세에 대한 양도 차익을 공제를 해주고 그리고 만약 12억에서 향후 물가 상승분을 감안해서 3년 혹은 5년이 지나가지고 15억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또 올라간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그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부분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발제자님의 의견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에 이제 4주택 중과세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양도세와 관련된 이제 세무 전문가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것 중에서 가장 크게 와닿는 게 이제 다주택 중과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지금 현재 17년도 파리 대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사실 팔고 싶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요. 보유세의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역대 최고의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 해가 지금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지금 증여에 대한 부분에 치중을 하게 만든 게 현실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것마저도 이제 문제가 있다고 봐가지고 증여에 대한 취득세 자체도 지금 기존에 있던 취득세에 의해서 12%까지 굉장히 중과세를 높여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주택 중과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일단 지금 현재 다주택 중과가 2018년도 4월 1일 이후부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중과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기본 2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플러스 10% 그리고 2021년도 6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플러스 20%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주택 이상자는 기본 세율의 플러스 20%를 적용하다가 올해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3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납세자 입장에서는 2주택이냐 3주택이냐 현재 플러스 20%를
상승해서 그 양도가 되냐 아니면 플러스 30%를 하냐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그 어떤 세율이 10% 차이가 있지만 사실 납세자가 체감하는 어떤 세금에 대한 크기는 똑같습니다. 20%를 가산하나 30%를 가산하나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양도 차익이 예를 들어 3억 기준이 됐을 때 뭐 66% 지방세까지 하면 66% 혹은 그 이상의 70% 80%까지 되는 어떤 세금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고 팔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사실 그 자신 있게 본인이 팔아야 될 시기가 와가지고 팔고자 한다면은 정부에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지금 팔아도 지금 파는 게 낫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줘야 되는데 사실 현재 그 어떤 총선이라든지 혹은 지금 대선을 앞두고도 계속 일시적인 완화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본인이 팔고 나서 나중에 가가지고 어떤 완화 시기가 있는데 그걸 놓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당황스러움, 재산에 대한 손실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오히려 더 혼동을 야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3페이지에 보시면 그 과거에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근데 그때를 보면 2004년도 1월 달에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60%까지 적용을 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50%를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한 3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2주택자분들이 중과세를 예견하고 미리 주택을 팔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기간이 충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시작된 부동산 대책은 잠깐 총선을 대비해가지고 일시적인 완화를 진행을 했지만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부동산을 팔라라는 거는 사실상 어떤 그 부동산 주택을 어떤 자본으로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다른 자산에 비해서 그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굉장히 낮았고 지금 정부에서는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일시적인 완화는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고 완화 정책을 쓰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일단 가장 크게 그 과거의 이제 부동산 대책과 차이점은 어찌됐건 그 과거에 2004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부동산 대책이 중과가 됐다가 완화가 되는 순서로 진행이 됐고 그때 당시에는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를 명확하게 구분해가지고 중과를 하고 완화를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진행이 된 파리 대책부터 시작이 된 이 부동산 중과는 사실 2주택자, 3주택자 이상자가 구분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 현실에서 매일같이 만나는 납세자분들은 사실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생계형 그 임대소득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한 조사에서도 자료를 나온 걸 보니까 그 2주택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어떤 본인의 그 노후라든지 임대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 분들이 전체 60%가 넘는다고 그렇게 조사가 된 걸 저도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2주택자, 3주택자를 하나의 문둥거리로 봐가지고 전체에 대해서 중과를 하냐 안 하냐 이렇게 어떤 그 프레임을 갖춰지면은 사실상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적인 중과세를 적용하는 거는 뭐 인정을 하되 어떤 완화하는 속도를 단계별로 진행을 해서 2주택자는 2주택자대로 먼저 어느 정도의 완화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어떤 완화를 진행하면 좀 더 나은 수월한 방법이 진행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 44페이지 보시면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건의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 동그라미 1번은 뭐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를 구분해서 좀 중과세를 완화하는 방식을 도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해당되는 내용은 지금 현재 세대 요건이 사실상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취득세도 그렇고 세대 단위로 해서 주택수를 판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그 세법을 적용을 하면 제가 내용에 넣었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부모가 만약 임대소득을 받고 있는 주택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2주택자인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가 있다라고 보면은 그 자녀가 본인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 한 채만 들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 다주택 중과법에서는 투기꾼이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1주택자지만 부모가
2주택자인 부모를 모시고 같이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3주택 이상자가 돼버려서 그 주택을 팔 때 70%, 80%에 해당되는 플러스 30%까지 중과가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대 요건이 다시 한번 고민이 되고 검토가 돼야 될 시점이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일단 그 작년에 2020년도 8월 12일 날 취득세 중과가 적용이 되면서 세대 기준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인 내용으로 법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 3을 보면 그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분양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을 별도 세대로 보는 걸로 그렇게 취득세도 세대 단위로 해가지고 중과를 적용을 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저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동거 분양을 하는 경우에 각 그 부모도 1주택자 그리고 자녀도 2주택자인 경우에는 동거 분양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가지고 혜택을 주고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부모가 본인이 주택 하나가 있고 그리고 임대소득에 해당되는 어떤 오피스텔이라든지 아파트가 하나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부모에 대한 세대, 부모 주택이 되는 거고, 자녀의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 세대로 봐가지고 인정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가 제 의견이고, 발제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쟁점 3번에 대해서는 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공동 사업에 대한 현물 출자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현 정부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그래도 가장 어떤 좋은 방향이고 차후적으로 이제 개선이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쟁점에 추가했습니다. 발제자님께서 발표 때 제시해준 내용은 아니시지만 그 올해 2사 부동산 공급 대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파리 대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규제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대출 규제라든지 중과세라든지 비과세 거주 요건을 추가한다든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보다 더 이제 그 보유율을 더 낮춘다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규제 방식으로 쭉 진행이 되다가 올해 2사 부동산 공급 대책부터는 그 어떤 공급에 대해서 공급을 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고, 이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어떤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만 해도 음마 아파트라든지 압구정 현대 아파트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짓고 더 높은 아파트,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지어야 될 건들이 너무나 많고 40년, 50년 된 아파트들도 있는 게 현실인데, 지금 그런 아파트들이 사실상 개발을 못하는 이유가 부동산 가격에 보다 어떤 기름을 붓는 행위가 되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의 어떤 지금 규제하에서 용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돼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어떤 도정법상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반대로 일단 사업 추진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규모 자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주변 시세라든지 어떤 시장의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이고, 어찌됐건 현 정부에서 올해 2사 대책으로 이러한 소규모 재건축이라든지 자유주택,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해서 공급을 늘린다고 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어떤 고민을 해주시고, 그리고 사실 이런 공급 대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세금의 완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그 아래 표를 보시면 이제 자유주택 정비 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직접 시행하거나 아니면 공동 시행하는 형태,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또 조합을 통해서 진행하는 형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어떤 조합의 방식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제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동 사업자를 결성해 가지고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46페이지에 보시면 만약 어떤 그 소규모 주택을 정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할 때 공동 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현 거주자분들, 부동산 소유하신 분들이 공동 사업에 해당되는
그 예를 들어 LH가 공동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그 LH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지 사업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지금 현재 그 아래 그 가운데 예규 해석도 나와 있지만 국세청에서는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공동으로 자유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제 보수토지와 그 주택을 현물 출자하는 방향으로 양도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봐가지고 과세를 해야 된다는 게 그 의견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기획재정부에서 최근에 나온 해석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 고시한 경우에만 어떤 환지 처분으로 봐가지고 인정을 해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간에서 어떤 본인의 세금 부담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될 어떤 의사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사실 사업이 진행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공동사업 형태로 사업이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현물 출자가 일어나고 현물 출자가 일어나면은 거기에 있던 그 주민들이 양도세를 내고 부동산을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다주택자이거나 본인이 현재 세금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팔지도 못하고 지금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분들이 사업에 원활하게 참여하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과세 이연 제도라든지 환지에 대한 그 개념을 포함해서 사실상 어떤 공동사업 형태로 소규모 주택 정비조합이나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될 때 조금 더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차후적으로 미뤄지는 방식으로 현재 도정법상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개발 재건축과 같이 과세 이연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조금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책이 진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은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어떤 공급에 대해서 어떤 세금적인 부분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향이 있다면 박지현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지정 토론자이신 방범근 사무사님께서 실무상 경험에 입각한 현행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고 나름의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발제자의 의견도 좀 묻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나시는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굉장히 큰 그 줄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셔서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제가 생각을 별로 안 해본 문제도 있어서 일단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디테일하게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세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형식에 얽매여져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떤 아까 1세대 2주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년한 딸이 어떤 이유든 간에 어머니 집에 와서 같이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주민등록법상으로는 옮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 집으로. 그럼 이제 이분이 집에 한 채 있으면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1세대 2주택 되는 게 너무 쉬워. 그리고 이제 그 2주택이 3주택 되기도 쉬워. 지금 우리 종부세법은 조정지역 3주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법은 어기라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누가 이걸 그대로 옮길까? 어머니 집에,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딸은 옮기겠죠. 어머니랑 같이 사니까 옮겨놓고 이제 우편물도 거기서 받고. 근데 가만히 있다 보면 3주택이 돼버렸어. 그걸 빠져나갈 길이 없고요. 국세청에다 그 얘기해도 우린 모르겠다. 그냥 법에 있는 대로 하는 거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정말은 제가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거. 이게 너무 쉬운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법에 있는 대로 한다. 그런데 정말은 이게 하나의 어떤 실질과세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곳에도 적용해줘야 되는 게 실질과세거든요. 이 사람 우편물 받기 위해서 그걸 옮겨놓은 거지. 그게 1세대 2주택, 3주택이 될지 전혀 생각도 못한 3주택이 됩니다. 자,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좀 그 보유와 거주에 대한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보유의 거주에 대한 개념은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 국민들이 주택을 살 때 어떻게 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산 재화 중에서 가장 비싼 겁니다. 그죠? 보통 대부분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빚을 처음 짓는 시점이 집을 사는 시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집을 살 때 은행 가서 대출 받고, 근데 보통 대출 받을 때 사람들은 빚을 내는 걸 굉장히 겁을 내는데 집 살 때만은 겁도 안 나요. 그죠? 정말 그 경험하거든요. 집을 살 때 몇 억을 받아도 괜찮아 이러면서 받는데 나중에 정말 문제가 되면 그 빚 때문에 고생을 많이 당하는 거죠. 이걸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면 이게 갭 투자입니다. 갭 투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일반적인 서민들의 주택
취득 방법이에요. 근데 이 갭 투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을 한단 말이죠. 왜 갭 투자를 하냐? 갭 투자를 안 하면 집을 못 삽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 갭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세를 끼고 사잖아요. 그럼 그 집에 가서 정말 살고 싶은데 그 집에 사는 방법은 뭡니까? 전세 보증금 반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열심히 소득으로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그 전세 보증금을 이제 내주는 거죠. 그러다 어느 정도 많이 이제 돈이 모이자면 그때 또 은행에 돈을 빌려서 전세 보증금 내주고 들어가는데 이런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거의 그 거주 기간이 짧아집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의도하지 않은 거주 기간이 짧음이 생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세법에서 불이익을 주냐 이거죠. 자기는 들어가고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생깁니까? 자기가 주민을 좀 옮겨버리는 거죠. 세입자를. 그래가지고 정말은 문제 되냐 안 되냐 하다가 문제 안 된 사람 다 빠져나가고 문제 된 사람 다 걸리고 뭐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 세법의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정말은 그 갭 투자한 사람이 뭘 잘못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집을 왜냐하면 현재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자기의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 속도가 더 높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계속 적응을 해도 그 상승 속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갭 투자를 해놓고 그다음부터 돈을 벌어서 갚는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법은 정말 안 좋게 보고 있단 말이죠. 갭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실수요자와 거주자 맨날 하는 건데 실제 우리가 거주와 보유에 대한 차별을 두고 있잖아요. 네가 들어가 살면 되는데 왜 안 사니? 못 사는 거지. 못 사는 거라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세법을 입법한 사람들, 정치인들도 다 이해하거든요. 자기도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위해서 눈을 감는가. 정말 비겁한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우리 말씀하시던데 우리나라 세법은 하루 차이로 이게 적용이 바뀌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적용받는 게 배 아픈 것보다도 내가 그때 했으면 되는데 내가 잔금 일자를 조금만 조정했으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과규정을 둘 수 있어요. 경과규정. 이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세목의 특성이 다릅니다. 양도소득세가 뭐가 문제냐면 집을 취득한 시기와 양도한 시기가 굉장히 인터벌이 길어요. 그렇다면 취득한 시기에 적용하던 세법하고 양도하는 시기의 세법하고 이거 문제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가 야 이거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이 취득하는 시기와 양도하는 시기가 너무 인터벌이 길어서 이쪽을 주장하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보통 경과규정을 둡니다. 2년이나 3년씩. 이런 경우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 아까 말씀하신 12월 7일인가요? 7일 기준으로 하루 지나고 안 하고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본다는 것은 정말은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잠을 못 잘 상황이죠. 그때 몇 천만 차이 난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세법에서 왜 이렇게 좀 잘 조정을 못하고 반영을 못하는가.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더라도 정말은 자기가 낼 세금을 내면 배가 안 아파요. 근데 지금 잔금 치료 날짜 며칠 조정 못 해가지고 헷갈려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불이익을 받다? 잠을 못 자는 거죠. 그 몇천만 차이 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세법에서 적용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1주택 비과세 생애 1회 적용 시 이건 제 의견은 솔직히 아닙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로 커미티가 있었는데 그 커미티에 있는 분들이 하도 이걸 자꾸 반영시켜 달라고 해서 반영시켰는데 저는 별로 이거 좋지 않아요. 생애 적용 시 1회 적용. 1회 적용하면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언제 적용하냐를 볼 거 아니에요. 집을 내가 4번 사면 언제 적용하는 게 제일 유리한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사후에 이루어진단 말이지 그 상황이. 굉장히 눈치 보는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세상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비과세 이거 아까 이 비과세 5억 10억 빼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누적 관리 형태로 세우는 건데 실은 이런 이제 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법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세법이 정말은 지탄받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들도 이 세법에 대한 해석도 잘 못하고 있다니까. 심지어는 이거 지금 실은 양도소득세 문제 내는 시험 자격사 시험들은 가면 양도소득세 객관식 문제 잘 못 내게 해요, 자꾸. 내면 자꾸 실수한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지금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예외가 있어요. 조문을 찾아가 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낼 수가 없어요. 점점점 문제가 길어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게 지금 조금 심플하게 하더라도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세법? 그런 세법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아까 말한 파리 대책, 20몇 가지 대책이 있었잖아요.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부동산 대책이라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자주 바꿔야 되나?
그 바꾸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리가 지금 바닷가에 파도가 움직이는데 파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주가도 올라갔다 내렸다 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적인 어떤 규제를 하는 거.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은. 뭐가 조금 더 올라가면 또 이걸 막고, 이걸 막고. 우리가 처음에 보유세를 안 막고, 그러니까 보유세를 안 건드렸죠. 그죠? 초기에. 정권 초기에 보유세를 안 건드리고 계속 양도세만 하다가 보유세는 안 건드린다 하면서 마지막에 건드릴 게 보유세다 그랬어요. 근데 보유세 세게 건드렸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세게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세법을 공부하는 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 입장에서, 납세자 입장에서 정말 세금을 내면서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서 내가 벌어서 내더라도 나 정말 애국심이 일어나는 정도. 나 그래도 세금 내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세금을 내고 있는 것. 내가 이 세금 내면서도 정말 돈은 빌려드리지 않고 내가 벌은 소득 중에 일부를 내가 내고 그러면 이 정도는 낼 수 있지. 이런 정도의 세금이 세금이지. 갑자기 뭐 1억 이상의 세금이 나와서 은행 가서 대출 받아도 대출도 잘 안 받아지고 하는 이런 세금이 세금인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세대분리 문제인데요. 정말 세대분리 문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 세법 이거 반영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대체 왜 제가 실은 그 조세 심판원에서 비상임 심판을 할 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살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혼을 해가지고 아버지와 같이 삽니다. 아버지도 직업이 있고 아들도 직업이 있어요. 둘이서 와서 실은 청구인이 하는 말이 우리는 별로 마주치지도 않는다. 생활도 같이 하지 않고 밥도 따로 먹는다. 이런 말을 하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는 서로 경제적인 독립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같이 산다고 해서 그거를 가서 1세대 2주택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 나이가 50 먹은 아들하고 70 먹은 아버지가 양쪽이 다 소득이 있어요. 그거 입증하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걸 들어줄까 말까 하고 있는 그 정말 상황이 우리나라 이거 잘못된 것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어요. 뒤에 건 너무 이거 뭐 디테일한 거라서 제가 대답 안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를 너무 세게 하셔가지고 거의 두 번째 발표처럼 하셨어요. 예, 좋은 토론과 또 그에 대한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요. 오늘 특별히 참여해주신 서희열 교수님께 혹시 본 발제와 관련돼서 다시 말씀 있으면 한번 좀 말씀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기회를 주신 우리 김갑순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세에 대한 큰 그림을 짧은 시간에 이렇게 요약해서 발표해 주신 우리 오문성 교수님 아주 귀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도 상당 기간 이 조세를 강의하고 조세 정책에서 논했던 교수 중에 한 명입니다.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 발표문을 보면 합리적인 조세 행정을 생각하면 합리적인 조세 행정은 조세 정의를 실현한 겁니다. 조세 정의 실현은 다 아시다시피 가진 만큼 번 만큼 내자, 이게 조세 정의입니다. 가진 만큼 이게 재산과세입니다. 그다음에 번 만큼 소득과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이 소비과세, 유통과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발표자이신 오문성 교수님 방향은 제대로 보고 계신다고 생각되고, 이렇게 G7 국가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과세 굉장히 낮습니다. G7은 9.8%인데 우리나라는 4.8%입니다. 아까 발표문에서 나왔지만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의 면세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 이거 우리가 바로 치유해야 할 것이고, 재산과세, 지금 재산과세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많은 의견들을 내고 계시는데, 이것도 G7과 비교해 보면 G7은 3.0%고 한국은 3.1%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G7과 또 선진국가의 세목별 비교를 보면 우리나라 조세 정책이 나갈 방향을 가름질할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오늘 발표하시고 또 토론해 주신 분들 다 조세 전문가이신데, 우리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산출세액은 이꼬르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입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지금 우리가 시가를 향해서 공시지가 현실화를 지금 현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고, 그 방향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뭘 우리가 조정하면서 바로 잡아주면 되냐면 세율 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오문성 교수님께서 세율 조정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런데 어느 누구도 세율 조정에 대한 말이 없어요. 예를 들면 과세 표준이 100일 때 세율이 10%면 상주세금 10이 나옵니다. 100 곱하기 10%는 10입니다. 근데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해서 100이 200이 되면 50% 증액이 됐는데 200이 되면 세율을 10%에서 5% 낮추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산출세액이 10이 나와요. 걷어놓고 보니까 정부가 세수가 많이 거쳤다. 이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모르겠어요. 막 그 국가 세수를 고려한 징세를 고려한 그런 세수를 많이 걷기 위해서 이렇게 그대로 세율을 그만두고 공시지가율만 이런 현실화시키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적당하게 세율을 5%가 아니고 만약 세수가 2원이 더 필요하면 6% 낮추면 되는 거고 얼마든지 조정하면서 충격을 완화시킬 수가 있는데 조사자나 전문가나 집권당이나 세율에 대한 핸들링 조정에 대한 말이 전혀 없어서 오늘 발표자이신 오문성 교수님 방향이 맞다.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제가 의견을 한번 제출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수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분석의 대상인데 우리나라 기획재정부가 그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하게 투명하게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연구자로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세제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발제자께서 강조해 주신 그 공평성의 문제, 부담의 수준의 문제, 또 경제적인 차원에서 선택을 왜곡하지 않는 효율성의 문제,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오늘 말씀하신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 현재 세제가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들의 근원을 추적해 보면요, 아마도 이 최근에 있어서의 그 새 정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그들 정부에 의해서 초기에 이루어진 어떤 또 세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그 여러 가지 세법 개정들이 또 하나의 문제를 야기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 있어서의 그 부동산 그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세제의 그 개정 사항들은 어떤 면에서는 개혁의 이름으로 진행되었지만은 그 부동산 세제를 굉장히 왜곡하는 그런 결과를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이루어질 어떤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의 또 세제 개편이 또 다른 왜곡을 가져오면 어떻게 하는 또 걱정도 함께 하게 됩니다. 좋은 그 세법의 개정 방향은 분명히 이 사용해야 할 세수의 필요성을 전제로 그러한 세수 부담을 어느 계층, 어떤 세목으로부터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 차원의 어떤 그 공감, 동의를 전제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그 조세 전문가들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그 좋은 발제를 해주신 오문성 교수님의 그 여러 가지 주장들이 차기 정부가 귀담아 드려야 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많이 안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에 대해서 공영 세무사님과 광범권 세무사님께서 좋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제15회 한국세무포럼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세무포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